팬텀 2면 팬텀 1이 있을 거 아니야. 팬텀 1 아시는 분이 잘 없어요. 팬텀 1. 이건 사실 맥도날드사가 1945년에 만들었던 함상 전투기가 있어요. 이게 팬텀, FH 팬텀이라고.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유명한 기체가 아니고 많이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시 붙인다 그래서 팬텀 2가 된 겁니다. 원래 이게 해군형으로 나왔는데 요게 이제 양산형이 뭐였냐면 해군형 양산형이 F4B예요. 근데 이게 워낙 고성능 기체였어요. 그래서 워낙 고성능 기체였기 때문에 미 공군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 미 공군이 결정한 건 아니에요. 사실 미 공군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 공군하고 미 해군하고 항공대하고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미 공군은 그 해군이 쓰는 전투기를 자기들도 쓰기 싫었어요. 우리 딴 거 쓸래 했는데 이때 국방장관이 누구였냐면 맥나마라, 미스터 컴퓨터 맥나마라였거든요. 맥나마라가 야 이게 지금 하이엔드 기체가 나왔는데 이걸로 가성비 해가지고 통합 전투기 하면 훨씬 우리가 유리할 거 아니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팬텀 써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투기는 쓰긴 쓰겠는데 이름만은 바꾸게 해달라. 이름만은 바꾸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F110 스펙터로 바꾸기를 원했는데 이 맥나마라가 이랬대요. 야 똑같은 전투기 쓰는데 이름이 왜 달라. 이거 행정상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F 팬텀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알았다. 대신 미 공군의 팬텀은 F4C형입니다. 이게 FPB형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활주로 그러니까 왜 그 F4B형은 해군형이니까 항공모함에서 써야 되잖아요. 해군하고 해병대가 쓰니까 항공모함에서 써야 되는데 F4C는 미 공군, 그러니까 공군이 이제 활주로에서 써야 되니까 조금 더 광폭의 타이어를 채택했고 공중급유 방식이 달랐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미 해군의 공중급유 방식은 이제 앞쪽으로 프로브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미 공군의 공중급유 방식은 등 쪽에 급유구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등 쪽에 있는 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개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군이 받아놓고 보니까 기관포가 없네. 그래서 따로 기관포 포드를 만들었어요. 공군은. 이렇게 해서 이제 미 해군, 미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 공군도 F4 팬텀이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역시 팬텀의 실전 대비는 베트남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3군 통합 전투기가 됐어요. 그래서 1964년부터 베트남에 참전을 하는데 일단 베트남전에 투입될 당시의 F4 팬텀의 기본 무장은 4발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탑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이드와인더만 탑재가 되느냐. 당시에 미 군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베트남 같은 환경에서의 근접전에서 가장 기관포보다 훨씬 우수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드와인더는 그 열추적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리가 1km에서 18km 정도 돼요. 근데 당시 북베트남이 썼던 건 주로 미그 17이었거든요. 근데 미그 17에는 공대공 미사일이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군 군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초고성능 팬텀에다가 천하무적의 미사일까지 달았으니 하늘은 이제 팬텀의 세상이 된다. 이제 적기는 근처도 못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서 기관포가 기관포를 아예 없앤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안 했다고 하더래요. 근데 1960년 4월 9일 날 첫 교전이 있었습니다. 해군의 F4B가 미그 17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해요. 최초의 미사일로 격추한 거예요. 베트남 최초의 미국이 격추해요, 이게.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17일에도 팬텀이 또 한 대의 미그 17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합니다. 이때 군부는 확신을 했죠.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미사일을 쏘면 다 떨어지는구나. 즉 팬텀에 달려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제 몫을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팬텀이 고전을 해요. 북베트남 공군이 2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공군이 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매복했다가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초근접전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베트남 공군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미그 17이라는 전투기가 체구가 작아요. 팬텀에 비해서 아주 작고 빠르고 경쾌해요. 그렇기 때문에 팬텀하고 붙어보니까 팬텀을 번번이 따돌리는 거예요. 미그 17이 초근접전에서.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가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팬텀이 미그 17하고 붙을 때마다 팬텀뿐만 아니에요. 모든 미 공군, 미 해군 전투기들이 미그기하고 붙을 때마다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급기야 평균 교전비가 1대3까지 떨어져요. 즉 미 공군기 한 대가 떨어질 때, 공중전을 해서 미 공군기 한 대가 떨어질 때 북베트남기를 3대밖에 못 떨어뜨려요. 2차 대전하고 한국전쟁에서는 1대6이었었거든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내놨던 이 팬텀이 베트남의 하늘에서 톡톡하게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무엇이었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 아직까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부족했고, 두 번째, 조종사의 훈련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팬텀기를 몰았던 많은 조종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관포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교전을 하다 보니 기관포로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와인더는 1km 떨어져야지 쏠 수 있었거든. 근데 기관포의 교전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공중전에서 여러분 대부분 기관포의 교전거리는 700m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을 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기관포가 있었으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찬스에서 기관포가 없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관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공군이 기관포 포트를 했다고 했죠. 그게 정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공군의 경우에는 SUU-16 혹은 SUU-23, 20mm 건포드를 이제 탑재했는데 이게 사격 통제 레이더하고 같이 연동되게 해놨어요. 이렇게 공군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해군도 개량형을 내놨습니다. F4J라고 해서 근데 내 생각에 공군이 썼던 기관포 포드 같이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얘는 또 그거 안 쓴다. 딴 거 썼어요. 마크4 리볼버 캐논을 탑재해요. 근데 공군이 썼던 건포트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한 반면에 이 해군이 썼던 이 마크4 리볼버 캐논은 아주 뭐 성능이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관포가 채택된 다음부터 팬텀은 베트남의 하늘에서 미국이 킬러로 아주 명성을 드높입니다. 자,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화려한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에 F4 팬텀은 다시 한번 개량을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팔린 F4E형인데요. 이제 우리도 썼죠. 지금도 우리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F4E형부터는 기관포 포트가 아니라 아예 기수 부분을 조금 늘려서 안에 M61A1 20mm 발칸포를 넣어놨어요. 아예. 그래서 고정 무장으로 탑재했죠. 그래서 미 공군에서는 이제 F-16이 완전히 배치되기 전까지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합니다. 이 F4 팬텀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5,000대가 훨씬 넘게 생산돼서 많은 나라에 퍼졌다고. 이게 이 F4E가 대부분 팬텀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이제 F4E를 썼는데, 아무튼 이 팬텀기는 여러 가지 개량을 거쳐서 베트남전 이후에 중동전에서도 대활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걸프전에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이 팬텀이. 그렇게 활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에서는 2016년에 완전히 퇴역을 합니다. 우리는 68년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F4D형하고 E형이 있었는데, 사실 팬텀은 F-15K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유한 유일한 북한에 대한 종심 타격 수단이었어요. 항공기로서는. 우리가 이제 팬텀을 이제 베트남 참전의 대가로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68년부터 들어왔는데, 이때 받은 팬텀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AIM-7M 스페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F-16과 함께 공대공 요격 능력의 핵심이었죠. 이 팬텀이. 그 다음에 이 F4E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팬텀이 전천후, 그 다음에 그 멀티롤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폭기라고 했잖아요. 전투도 할 수 있고 폭격도 할 수 있다. 이 F4E형은 F5나 F16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중거리 타격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마크 84라고 2000파운드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아주 큰 폭탄인데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F5하고 F16에서는 운영이 조금 곤란해요. 운영이 조금 곤란한데 팬텀은 이거를 탑재하고 그 평원선이라고 있죠. 평원선 너머까지 폭격을 할 능력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평양에 이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릴 능력이 있는 게 팬텀밖에 없었습니다. F-15K가 오기 전까지는.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전략 폭격이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F4D하고 F4E형 두 개를 같이 썼었는데 D형은 2010년에 41년 만에 퇴역을 했습니다. 41년 만에. 우리 뭐 예전에 이런 사진도 있어요. 뭐 방위 성금 헌납기라고 이제 뭐 찍혀 있는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팬텀기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4E형은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30대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F-35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은 차차 퇴역을 해서 2024년, 3년 남았죠? 2024년에는 완전히 퇴역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뿐만 쓴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서방 측 베스트셀러였다고. 요 팬텀 쓴 국가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F-16과 함께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일본,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회교혁명이 나기 전에 친미였을 때 팬텀을 왕창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창 받은 팬텀 가지고 이란 공군이 아주 이라크 공군을 작살을 냈었고 그 다음에 호주도 쓰고요. 이스라엘도 쓰고 그리스도 쓰고요. 터키,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쓰고 있고 지금도 개량을 해서 21세기까지 팬텀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팬텀 전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팬텀, 일단은 여러분 팬텀 보시면 생긴 거 자체가 대형의 엄청난 전투기 같이 생겼어요. 대형 전투기예요. 완전 대형 전투기고 그 다음에 덩치값을 하는 전투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F-14 꼬리날개에 해골 마크 있어서 졸리 로저스가 있거든요. 미 해군에. 근데 진정한 졸리 로저스는 팬텀의 졸리 로저스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팬텀은 우리 사나이들한테 영원한 전폭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팬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강의 전투기, 또 하나 68년에 아직은 일본도 갖기 전에 우리가 손에 넣었던 최강의 전투기 팬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텀 팬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궁금증이 해소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터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 뭡니까? 샤를TV에서 새로 선보이는 그 리유저블 마스크,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 옆모습 한번. 네, 옆모습 한번. 여기 지금 네오 아틀란이라고 써있죠. 멋집니다. 예. 또 다른 게 또 네, 있는 다른 것 같은데? 패턴도, 저 카모플라즈 패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어떻습니까? 이야, 예. 멋집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다시 빨아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차단 기능도 있고 항균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다 그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